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인 형님이 대학병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했지만 제가 만삭 때 형님이 승진 기념으로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와 시모가 형님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형님이 집에 있다는 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모를 뒤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님 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며 설득을 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 시모에게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더 멀리하고 계셨어요. 이런 생활들이 많이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었을 때 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었죠.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결혼까지 했으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애초부터 네가 인사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내 아들이 하도 네가 아니면 다른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다. 내 아들 평생 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니?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내가 너를 좋게 볼 수도 없는 거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음을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큰 며느리 봐봐라.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집안도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잖니? 그런데 너는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에서 겨우 200원짜리 월급 받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너 같은 게 어디가 좋다고 매달릴 정도로 따라다닌 건지 나는 내 아들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얼굴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있겠니? 노력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다.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시모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모는 시댁에 도착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세상 따뜻한 말투로 형님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흐느끼는 목소리에 형님이 방 안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그런데 시댁에 막 들어온 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시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잡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차갑게 대했던 시모 때문에 오열을 하고 말았죠. 동서가 노력하고 있는 거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동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머님이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애쓰려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처음에 동서처럼 똑같은 대우 받았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지. 나는 동서처럼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려 애쓰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 이상 다가가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급하게 가려다 보면 결국 체하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 신경 쓰지 마. 동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가까워지려 해봤자 피곤한 일만 더 생길 뿐이라고. 항상 무뚝뚝하게 있었던 형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는 방 안에서 둘이 뭐 하길래 문까지 잠그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와 대화 좀 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죠. 그날 형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시모는 저녁을 준비하게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크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주버님과 남편도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고 제일 늦게 도착한 시부까지 오시고 나서야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들 거의 다 재수 씨가 만들었다면서요? 평소에도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당신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게, 나도 보고 놀랐다니까.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아유, 작은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애썼다. 내 입맛에도 아주 딱 맞는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 몰라? 아유, 다들 그만들 하고 식사들 해요. 내가 봤을 땐 음식들이 전부 간도 하나도 안 맞구만. 도대체 뭐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삐딱하게 나갈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칭찬해주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만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계속 이럴수록 저는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니? 다들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얘기해 준 것 뿐이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시모는 밥맛이 떨어졌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아무도 시모를 신경 쓰지는 않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가셨어요. 형님 내외와 남편도 방으로 들어간 시모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웠던 식사가 한 차례 끝이 나고 형님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형님이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며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제 머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다들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편들어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내가 화가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까지 나를 무시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신 게 있으셔도 이건 아니죠. 당장 손 놓으세요.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가 저와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시모와 저를 떨어뜨려 놓았고 시모는 저에게 버릇이 없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무서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셨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남편은 그만 돌아가겠다며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짐을 챙긴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시모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연을 끊어내게 되니 제 마음도 완전히 다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 몸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고 임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모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와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보면 궁금해진다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시모한테만 연락 한 통 없자 참다 못한 시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시모를 보게 된 남편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직접 찾아오신 시모가 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와 형님 내외 가족만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날 한참 동안 문 앞에 계셨던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번은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시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몸은 괜찮고?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찾아왔다. 앞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질 텐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작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 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서로 평생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잖아. 글쎄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임신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연락하지 않고 있던 1년의 시간 동안 엄마도 속편히 잘 살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건 아니죠. 먼저 용서를 구하셔도 이 사람이 받았던 그때의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요. 기억 속에 남아버린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시모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다리를 굽히려 하자 남편이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려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 엄마를 봤지만 아직까지도 속을 알 수 없다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각한 얼굴로 많은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저와 뱃속의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게 된 저도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투명 인간 취급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자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면서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엄마는 네가 좀 더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었어. 너희 형 봐봐라. 의사 아내 얻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 처음에 큰 며느리가 의사인데도 만족을 못해서 작은 며느리에게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너는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길 간절히 원했었는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며느리감이 아니라 얼마나 서운했겠니?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줬고 공무원까지 만들어줬는데 능력 좋은 여자가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던 거고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싫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바람에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동안 너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잘못을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 찾아오게 된 거다. 나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줄 기회를 줄 순 없겠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랑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면 매일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시모의 말에 남편과 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시는 시모의 변함없는 행동에 결국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저희는 다시 시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더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어요. 저도 받은 만큼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었죠. 시모와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삭 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렸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려던 찰나 전화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형님 집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리자는 말을 꺼내셨어요. 형님이 최근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이 돼서 축하 모임이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었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집에 도착을 하자 아주버님이 먼저 달려 나오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갈 건데 뭐하러 왔냐고 웃으면서 저와 시모를 반겨주셨죠.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형님 지인분들이 정원 마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만삭인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일손 좀 도우러 왔다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시모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 보시더니 부족한 접시에 비어있는 음식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 많은 걸 혼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 큰아들 앞치마 두른 거 봤지?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았네. 너는 여기에서 내가 달라는 음식만 내어주면 된다.
식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접시에 음식들을 조금씩만 담아봐라.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빨리 좀 움직이라니까. 배도 별로 부르지 않았으면서 엄청 힘든 척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까 산부인과에 나올 때부터 배뭉침이 있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배뭉침이 오래 가네요. 그게 운동 부족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배뭉침이 오래 가는 거지. 어차피 이번 주가 출산 예정일이잖아. 출산 운동한다 생각해. 시모는 형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만삭인 걸 잊으셨는지 1년 전에 저를 막대하셨던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난감한 상황에서 배뭉침을 참아가며 시모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 왜 주방에 있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누워있을 수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잠시 뒤 시모가 저를 찾고 계셨는지 부르시길래 힘든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고 방에서 당장 튀어나오라면서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 없다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식사가 끝이 났는지 아주버님이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고 형님은 손님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또다시 배뭉침이 오기 시작했고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릴 만큼 몸이 안 좋아지길래 시모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손에 과도를 지어 주시더니 서둘러 과일을 깎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과일을 깎고 있는 사이 시모가 먼저 준비된 후식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빈 접시들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제가 과일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본 아주버님은 왜 또 나왔냐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며 안색이 안 좋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를 걱정해 주셨죠. 저도 이미 서 있을 정도로 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사이 또다시 시모가 들어오셨고 제가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걸 보시곤 당장 나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시모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누워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 누워있을 시간이 있냐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만삭인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오라며 시모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급하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가서 형님한테 다가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니 형님은 만삭인 몸으로 왜 나왔냐며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괜히 또 들어갔다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게 될 것 같아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하자 형님은 나중에 아주버님 오면 그때 부탁하면 된다고 제가 들어가서 쉬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쟁반에 커피를 타서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걸어오시는 아주버님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커피가 올라가져 있는 쟁반을 건네받은 뒤 형님의 지인분들께 커피를 나눠 드렸어요. 형님 내외는 제가 불편했는지 들어가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들고 있던 쟁반을 다시 가져갔는데 그 순간 시모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얼굴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고 저한테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몸을 돌린 시모는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더니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냐면서 믹스커피를 내어줬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란 저는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노려보냐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는데 재수 씨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왜 재수 씨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얘가 글쎄 저기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믹스 커피를 내어줬지 뭐냐? 지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지 며느리가 괘씸해서 한 대 지어 박았다. 몸에 좋은 후식이 얼마나 많은데 믹스 커피가 웬 말이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믹스 커피를 내나?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어머니, 설마 지금 재수 씨 얼굴에 손을 올린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작정 손부터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예요. 손님들이 원해서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라고요. 재수 씨는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부터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는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왜 뺨을 맞아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몸이 힘든데도 어머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가 믹스커피를 타서 내어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무 놀라 버렸는지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수까지 터지게 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형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모는 뒤늦게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곤 손을 떨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제가 점점 고통스러워하자 형님은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요청한 뒤 제 몸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며 아주버님한테 물어보려는 순간 시모가 아주버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말리다가 두 분이 실랑이를 하며 시모를 뿌리친 아주버님 손이 시모의 뺨과 머리 쪽을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제 얼굴에 시모가 올려친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멍이 들어버려 온 가족이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뒤늦게 병실을 찾아온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었고 온 가족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처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오열을 하셨지만 저는 시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는 형님이 우선이었고 만삭이었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말로는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했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현재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난 상태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끊어버렸죠.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 평생 시모를 용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크게 받은 저는 두 번 다시 시모를 볼 생각도 손자를 보여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배뭉침과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양수가 먼저 터져서 진작에 병원에 다시 갔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앞으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있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35년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변했어도 예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35년 전에 많이 부족했던 그때의 시절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철도 공사를 했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었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지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서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만삭이 된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시댁에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는 주방에서 과일과 차 좀 준비해 달라면서 평소와 다른 굳은 얼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잘 대해 주셨지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었죠. 80년대 중반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기가 국내에 완전히 상용화되었었죠. 저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결과에 상당히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시술을 받길 원했었어요. 성별 감식부터 시술까지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었죠. 시모는 예약까지 해두실 정도로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딸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막대하면서 온갖 상처를 주셨습니다.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보려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 영향이 남편한테까지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를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키는 대로 주방에 들어가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누가 왔는지 시모가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접시가 깨짐과 동시에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바닥으로 떨어진 과일 접시가 깨지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임신한 여자가 놀랐는지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저에게 애 떨어지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니 처음 본 임신한 여자를 소파에 앉혀주더니 바닥에 깨진 접시를 서둘러 치우라며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멍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여자 누구길래 집안일을 왜 이렇게 못해요?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자가 많이 놀랐을까봐 걱정이에요. 일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는데 당장 자르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곧 해고시킬 배불뚝이 식모인데 내일부터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깨진 접시 치우라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 옆에 앉아 있는 건데 내 두 눈으로 보인 장면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기라도 한 거야?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아, 이제 알겠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던데.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 저 여자야? 어쩜 생긴 것도 정말 식모같이 생겼네.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 내가 그래서 다들 한자리에 부른 거다. 며느리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는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났겠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겠지만 그래봤자 1, 2년 살다 나오면 끝이다. 별거 있니?
시간만 때우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바엔 차라리 뭐라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악착같이 지키려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조만간 태어날 텐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려 하지 말고 이거 받고 새삼 살도록 해라. 어차피 너도 뱃속의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 정도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너희 사돈어른께서 최근에 폐암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지? 아무래도 탄광 작업을 오래 하셨으니 배에 무리가 많이 오셨겠지.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넣어놨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자. 너희 가족 지금 병원비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야 너희 사돈 명줄이라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니? 혹시나 딴 생각할까봐 하나 더 얘기해 주겠는데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 집안이 90억 정도의 재산과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집안이다. 새 며느리가 지금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일이 상당히 복잡해졌거든. 하루빨리 너랑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네가 간통죄로 소송한다느니 쓸데없이 그 집안 식구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희 집안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가 시술 안 받고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은 말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같은 시대에 돈만 주면 뭐든 가능하다는 거 알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쪽 손은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조건을 받아들일 거면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모든 불이익을 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면 곧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시모가 건넨 돈을 들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는 것밖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저 혼자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빠의 병원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 집안 형편에 시모가 내밀었던 위자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온갖 치욕을 당했지만 지금 당장의 분노가 아닌 현실을 바라봐야만 했고 돈을 들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시모와 상간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뒷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언젠간 그 사람들에게도 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와 남편은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정신적 고통 또한 참아내야만 했어요. 스트레스는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말을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꺼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출산의 고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엄마는 조소방이 왜 오지 않냐며 물어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악물고 힘겹게 지켜낸 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 품속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안기자 시모와 남편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시술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서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딸을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 엄마는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혼을 하게 됐다며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빠의 병원비까지 전부 납부했다며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 엄마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모의 잘못이라며 원통해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 밖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시모가 준 돈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저는 악착같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저는 식당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을 천천히 헤쳐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온 거라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나 해? 당신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당장 가서 네가 말려.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병원에 박혀 있으면 되지. 왜 기어 나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거기에 왜 가는데? 분명 아침까지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왔겠소?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에 경찰까지 쫙 깔린 거 알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사장님은 서둘러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딸을 대신 돌봐주시겠다며 재촉하셨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일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뒤따라 가게 되었고 시댁에 도착하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엄마가 아빠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빠는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어차피 살 날 며칠 남지 않았다고 더욱더 난리를 치셨죠. 엄마와 저는 아빠에게 남편과 이혼을 한 걸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되실까봐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한참 동안 사위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시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저와 엄마는 아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난리를 치셨고 남편까지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몸도 좋지 않은 양반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건데? 당장 돌아가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들놈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당연히 내 딸을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허락한 건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자네도 빨리 안 들어와?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라고. 너희들이 준 돈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것 같아? 우리 딸 인생 망친 놈들이니까 똑같이 망가져야 되는 거라고. 왜 너희들만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고작 돈 몇 푼으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세상 떠나는 거 외로웠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 너희들도 오늘 나랑 함께 갈 줄 알아? 아빠,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아빠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랑 엄마도 생각하셔야죠. 아빠는 이미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몰래 시댁에 들어간 경찰들이 아빠를 제압하면서 상황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시모의 팔을 끝까지 잡고 계시면서 같이 떠나자며 난리를 치시다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내쉬셨어요. 호흡곤란이 오셨는지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발작을 일으킨 모습을 본 경찰분들께서 아빠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었죠.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왜 물건들을 부시냐고요? 엄마, 경찰에 당장 연락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그때 돈 쥐어줬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면 되는 거지. 하마터면 가부될 뻔했잖아. 우리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나는 이미 너 때문에 남편과 아빠를 잃었고 내 삶까지 전부 망쳤는데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당장 이 떨거지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땐 너도 그렇고 네가 지키려던 자식까지 전부 다 세상 빛을 못 보게 할 줄 알아. 알겠어? 상간녀는 저에게 마지막 경고라면서 건장한 남자들을 시켜서 아빠의 장례식장의 물건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돌아갔어요. 엄마는 상간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훼손이 된 영정 사진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정신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고 제가 모든 걸 짊어져야만 했어요. 식당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삶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버틸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게 된 이후
저희 식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곳에서의 생활은 좀처럼 좋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제 딸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이사도 수십 번 하게 되었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어요. 없이 살면 몸이 고생한다고 엄마도 아빠의 곁을 따라가고 싶으셨던 건지 저와 제 딸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시다가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단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고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한 채 눈앞에 보이는 딸의 인생은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그런 희생을 딸도 알았는지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60이 되어버렸고 딸도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었죠.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낸 결과가 좋아서 딸과 사는 게 하루하루 행복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결혼 문제였죠.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딸의 인생이니 제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로 인해 딸의 인생에 피해가 갈까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저녁에 딸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저 곧 퇴근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환자분 좀 다시 병실로 모셔드린 뒤 나올게요. 오시는데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죠?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집이랑 가까워서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기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면 되겠다. 잠깐만. 이게 누구야? 우리 서로 구면이지 않아요? 잠깐 얼굴 좀 봐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어머나, 너 정임이 아니니?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담당하는 병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지금 위암으로 고생 중이시긴 한데 그래도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이겨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정임이 딸이라는 거야? 아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생기네.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지 않은 것 같다. 의사 선생, 내가 친할미야. 어쩐지 정이가고 누구랑 많이 닮았다 했는데 내 아들과도 아주 빼다 박았구만. 좀 있다가 내 아들 온다고 했으니까 얼굴이나 좀 보고 가지 그래.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네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죠. 선아야, 여기서 병실까지 너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니? 우리는 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는 사이거든. 엄마가 예전에 아픈 과거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있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휠체어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죠. 전시모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와 딸을 다급하게 부르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면 용서해달라면서 지난 일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용서를 해달라고요? 세상 떠날 때 됐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들이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당신과 그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면서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 인생에 그만 들어오시죠. 이미 30년이 훨씬 지난 일들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줄 생각 없어요. 나도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세월이 흐른 만큼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었고 너를 언젠가 만나게 되면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예전에 엄마의 시어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만들고 저희 가족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친할머니가 딸이라고 시술을 하려는 거 엄마가 끝까지 지켰었다면서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어찌됐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때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강해서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저는 당신이랑 조금의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저희와 엮일 생각 하지 마세요. 선아야, 네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면 다른 의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제가 금방 온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저녁 날씨는 쌀쌀하다고요. 이제 그만 병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고개를 돌려보라고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냐고요? 시모는 전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하자 전 남편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담당 의사인 제 딸이 자기 친딸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전 남편이 자기 핏줄인 딸에게 다가가자 제 딸은 뒷걸음질 쳤고 저희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는데 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리곤 제 바지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은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나도 피해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었어. IMF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 집안에도 회복하기가 힘들 만큼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했었는데 그때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와주다가 우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국 그 집안 식구들도 빈털터리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까지 오고 말았었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고 아들까지 뺏긴 채 결국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만 주는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계속 당신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도 찾아가 봤지만 이사를 했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혼자인 몸으로 살아왔던 거야. 당신이 떠나간 후에야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됐지만 그땐 이미 후회도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에 뛰어들다가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한번 무너진 가정은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보다시피 지금 나도 하루하루 힘들게 일당직 하면서 어머니와 삶을 연맹하고 있는 중이야. 병원비도 몇 달치나 밀려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병만 괜찮아진다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우리 딸이 어머니 담당 의사였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건데요? 우리 엄마한테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면 엄마와 저를 과거에 내치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는데 IMF로 인해 모든 게 무너졌고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인 제가 당신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눈앞에 길이 열린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의사가 되고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저희한테 빌붙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당신들이 아무리 제 친할머니고 친아빠라 할지라도 그동안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랑 제가 당신들 사정 봐줄 만큼 마음이 넓지가 않아서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시모는 제 딸의 반응에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빌붙으려는 이유를 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딸의 상상도 못한 반응에 몸부림치면서 친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딸은 시모의 담당을 다른 의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과 다르게 전 시모와 남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해 보였죠. 그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더 조건이 좋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아빠의 얼굴을 처음 본 딸은 자기 아빠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던 상태였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저를 내쳤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빚에 쪼들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뉘우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이 제 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잖아요.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집안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2년 전에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도 저를 함부로 대했었지만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시댁 식구들은 상처난 곳을 더욱더 후벼 팠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 잃게 된 이성을 붙잡을 수는 없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 또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일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항상 바쁘게 살아오시다가 오래간만에 여유가 생기셨는지 여행을 다녀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었고 항상 저희 부모님께 잘했던 남편은 저 몰래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용돈까지 넣어 드렸었죠. 그렇게 두 분은 전국 명소를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죠. 그때가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10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차는 앞뒤가 흔적도 없을 만큼 참담했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니 고속도로 바닥에 살얼음이 얕게 깔려 있었는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들이 부모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던 거고 저속 주행을 하시던 부모님께선 그대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통화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하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편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정신이 정말 나가버린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하셨던 첫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니까. 퍽 하면 여행만 다니시더니 결국 이 꼴을 당하셨구만. 내 아들 돈을 그렇게 빨아가시더니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벌을 받으신 거지. 네가 이렇게 넉나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가서 어르신들 술도 좀 따라드리고 부족한 음식 채워주면서 감사함을 표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고 세상 떠난 사돈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다니. 너희 부모 장례를 왜 내 아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늙으면 세상 떠나는 거 조금 더 일찍 떠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동시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위로해줘도 모자란데 오늘만큼은 말 좀 가려서 해주시면 안 돼요? 평소에 이쁜 짓을 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 줄 아니? 그동안 행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라고.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세요? 위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돌아가 주세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저 또한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 떠나셨는데 시모는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되는 말들을 하셔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을 시모에게 쏘아댔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로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성을 잃은 시모는 장례식장 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어요.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밖으로 모시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남편을 밀치면서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장 안 비켜?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다면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로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내 말이 틀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고. 아주버님, 말 한번 잘하셨네요. 방금 어려울 때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게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는데도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면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셨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항상 입에 달고 사셨으면서 왜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너무 상처받아서 정말 인연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니까 저희한테 뭐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거머리처럼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셨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장사를 갑자기 하시겠다면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부부를 매몰차게 걷어차셨으면 당연히 바라시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예전에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배달 위주로 안주를 만들어 팔았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때 가게를 접고 다른 걸 알아봐야 될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몇 달치가 밀리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었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었죠. 그때 남편이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이미 저희 부부는 대출도 많이 받았었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렸던 터라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남편도 많이 답답했는지 시댁에 찾아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죠. 하지만 어차피 망한 거 돈만 날린다면서 10원짜리 하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저희가 잘 되더라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남편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발로 뛰는 것밖엔 없었어요. 어차피 망하게 될 거라면 음식들은 전부 다 폐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저희 가게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했었죠. 마지막 발버둥이었고 저희 부부는 전단지와 함께 술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주거리를 만들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술집에서 안주 하나 시키다 보면 나중에 결제할 때 몇만 원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부담스러운 가격을 확 낮췄고
굳이 나와서 술집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저희 가게를 모르는 지역 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느덧 배달 전화가 한두 통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금씩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은 남은 거 없이 전부 다 퍼줬었죠. 이런 노력이 결국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되자 아주버님이 그걸 보고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본인들도 해보겠다며 장사를 시작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과거에 저희 부부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지 않았던 아픔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도와줬어도 아주버님은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했기 때문에 망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저희 부부에게 탓을 돌렸고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던 상태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의 장남이라고 아주버님 편만 들지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댁에 가는 발길도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오던 도중에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였고 시모는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저에게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서 벌을 받게 된 거라며 상처되는 말을 꺼내셨던 거였어요.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만큼 격한 싸움이 벌어졌었고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게 되었죠.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도 충격인데 시댁 식구들까지 난리를 치고 가니 제가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다 지쳐 잠이 들었고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제 옆에서 잠깐 눈을 붙였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차가운 것들이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고개를 들어 올리자 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모가 다시 나타나 큰 봉지 안에 들어있던 각 얼음을 제 얼굴에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얼음을 제 머리 위로 쏟으시는 건데요? 뭐하러 또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걱정돼서 정신 좀 차리라고 마트에서 얼음 한 봉지 사다가 머리에 뿌려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부모가 세상 떠났는데 잠이나 자고 있으니 사돈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장례를 치르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사람들 올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시모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꺼내셨고 잠시 뒤 아주버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조이금함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죠.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모르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들어오셨고 시모의 안내를 받아 조의를 표하시더니 식사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지인분 되시는지 끊임없이 들어오셨고 잠시 뒤 조의금 앞에 앉아있던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 분들과
인사를 주고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아주버님 지인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시부의 지인분들까지 줄줄이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 안에 시댁 식구의 지인분들로 꽉 차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 동안 계시다가 모두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은 구석 자리에 모여 서로 웅성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남편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왜 많은 분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옥자는 나보고 온 건데 왜 당신이 가져가는 건데?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요? 당신 지인분들 것만 가지고 가라니까.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네. 당신 친구인 건 알겠는데 나도 옥자 씨한테 문자 보낸 거 같은데 이거 봐봐. 나도 연락했잖아. 당신 얼굴 보고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연락해서 온 건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옥자 씨가 그래도 좀 살아서 그런지 꽤 많이 넣어놨네. 거기에서 10만 원만 놔주면 안 될까? 이번에 등산복 좀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큰며느리는 시애비한테 용돈 챙겨줄 생각 없는 거니? 너도 지인분들이 만만찮게 온 것 같던데. 아버님, 오늘 들어온 돈은 각자 가지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까지 뺏으려 하시는 거예요? 매달 용돈 드리잖아요. 어머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 돈 보태서 안마의자 하나 살 거라고요. 집에서 부업하는데 온몸이 쑤신다니까요. 당신은 얼마나 들어왔어? 나는 생각보다 몇 명 오지 않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네. 오래간만에 낚싯대 좀 몇 개 사려고 했는데 턱도 없겠다. 엄마,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엄마가 너한테 돈을 줄 나이니? 여태까지 뒷바라지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집에 낚싯대도 많은데 뭐하러 또 사겠다는 거야? 엄마 해외여행 좀 다녀오게. 그 돈 엄마한테 줘라.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언제 하려고?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효도 좀 해보라고.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목적이었어요? 세상 떠나신 장인 장모님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거냐고요. 그 돈들 도로다 넣어두세요. 여기에서 먹고 마신 음식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다들 이 모양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나왔다고 그래? 그 정도는 너희 보고 온 사람들의 조의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잖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법이야. 돈 들어올 곳이 생겼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야 있겠어? 한 사람만 세상 떠났다면 오지도 않았겠지만 너희 사돈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거다.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사돈 두 분 생전에 우리랑 아는 지인분들 같이 동반여행도 가고 식사도 가끔 했어서 다리 건너 아시는 분들이라 어려운 발걸음 하신 거야.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서 해결 보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밀치면서 각자 나눈 조의금을 뺏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시부가 남편을 밀치면서 제지를 했고,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을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인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의 합동 장례가 끝이 나면 2번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힘겹게 끝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은 전부 차단했어요.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시댁 식구들 또한 저희 부부에게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동네만 지나쳐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시간은 더 필요했어요.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와서 그런지 저처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었어요.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그래도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죠. 이런 삶을 유지해 오면서 사는 동안 저희는 체인점도 몇 개 오픈하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픈한 가게에서 연락이 왔고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가족이라면서 음식을 무상으로 가져가려는 손님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바꿔달라고 하자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처음 듣게 된 목소리였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막 오픈한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픈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물어보았죠. 재수씨,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체인점을 냈으면 먼저 연락을 줬어야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재수씨 가게가 딱 보이길래 너무 놀라서 들어와 보니까 알고 보니 체인점이더라고요. 요즘 상당히 잘 나가나 봐요. 저희는 매일이 아주 죽을 맛인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맨날 술 생각나면 여기 와서 먹어도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여기에 있는 음식들은 전부 무상으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여기서 재수씨 가게를 보게 될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런데 이 사장이 내가 가족이라고 했는데도 음식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개 더 시켜 먹는 게 좋겠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줘 봐봐. 여보세요? 동서, 나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 요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생활이 많이 힘들거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한데 오래간만에 통화한 김에 우리 좀 도와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고. 일단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막 오픈한 가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사장님한테는 좋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언제 다시 연락 줄 건데? 나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일하면 되는 거야? 미리 돈부터 당겨주면 안 될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게 된 형님 내외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죠. 둘 다 술에 취해서 혀까지 꼬여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길래 일단 대충 둘러대고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다음날 새로 오픈한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장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전날에 저와 통화한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지 형님 내외가 가게 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또다시 마주하게 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끈질긴 인연 때문에 너무 짜증이 몰려왔어요. 좋은 기억도 없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상처를 받았던 저는 그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죠.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양팔을 걷어붙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장님은 당황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나오시라고 했는데도 시모는 주방에서 사장님이 만들던 음식을 대신하고 있었죠. 일단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창 가게 오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방해만 된다고요. 그만 좀 나오세요. 어제 나랑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기로 했잖아. 내가 힘들까봐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없고 포장 주문 손님들도 많다며. 그럼 일손이 부족할 거 아니야. 여기 직원 몇 명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 그 대신 우리 부부랑 아버님 어머님 월급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알지? 이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잖아. 우리가 그동안 얼굴 안 본 사이에 동서가 많이 힘들었는지 살이 아주 쏙 빠졌네.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전부 다 얘기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일단 테이블부터 닦아야 되겠지? 이 가게는 배달 위주라서 그런지 홀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네. 남의 가게에 무작정 들어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그만들 나가주세요. 가족이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억지를 부려도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 보고 결정해라. 그럼 되는 거 아니니? 아들,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내가 남도 아니고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계속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엄마가 전부치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지? 주방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재료나 다듬고 홀 청소나 좀 해라.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사장님, 새로 고용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굴려주세요. 그리고 채용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은 당황한 얼굴로 시댁 식구들에게 일거리를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며 물어보길래 시댁 식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지나자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다르게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불만 섞인 표정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길래 무슨 문제가 있냐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자 주방에 있던 시모가 언제까지 서서 전을 부쳐야 하냐고 뒤집개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던진 뒤집개를 다시 주워들어 시모에게 건네드렸어요. 돈을 벌려고 왔으면 똑바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툴툴거리면서 다시 뒤집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 옆에서 묵묵히 음식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뒤집개를 던져 버리시더니 가게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꼴값 그만 떨고 제가닥 전이나 붙여라. 시애미가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용돈을 받으러 온 거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지금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을 누가 이렇게 형편없이 붙이라고 했어요.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서 돈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만드신 전들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은 제가 아니라 이분이세요.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그건 영업 방해죄인 거 아시죠? 가족이라고 해서 공과 사도 구분 못하시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셔야죠. 일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열심히 부치신 저는 가져가셔도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셔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갑자기 던져버리셨던 뒤집개를 들어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너무 화가 난 저도 이 아줌씨가 미쳤나 라고 하며 시모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빼서 시모의 뺨을 내려쳤죠. 그리고 남편한테 당장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달라니까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대셨습니다. 저도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난리를 치게 되었죠. 남자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뜯어 말렸고 형님은 흥분해 있는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시모가 분이 안 풀리셨는지 오늘 날 잡았다면서 싱크대에 있던 손잡이 달린 바가지를 들어 펄펄 끓는 튀긴 기름을 한가득 퍼올렸어요. 남편은 크게 다칠지도 모른다면서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죠. 제가 시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두 번 다시 앞을 못 보게 할 줄 알라며 바가지에 담겨있던 기름을 뿌리려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중심을 잡지 못한 시모는 들어 올렸던 바가지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한쪽 팔로 형님의 손을 잡아 끄는 순간 줄줄이 넘어지면서 주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기름이 한가득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고 있던 기름이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닿는 순간 치익거리며 피부가 익는 소리와 함께 모두들 비명을 질렀어요. 그 사이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왔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경찰은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시댁 식구들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가게 내부에 있던 CCTV를 보여준 뒤 전부 다 설명을 해줬죠. 저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경찰분들은 시댁 식구들이 치료가 끝나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어질러진 가게를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사과를 드린 뒤 피해 보상금을 따로 챙겨 드렸어요. 그렇게 가게의 일을 정리한 다음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미 치료가 끝났는지 병실로 옮겨졌길래 들어가 시댁 식구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심각해진 상황에 저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말았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시모와 형님이었어요. 시모는 두 눈꺼풀에 화상을 입어 앞을 볼 수 없게 붕대를 감고 있었고, 형님은 머리와 이마 쪽에 화상을 입어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진 상태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주버님과 시부가 누워 계셨는데 목 쪽과 몸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죠. 기막힌 광경에 남편도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계셨던 의사는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시모와 형님은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시모는 실명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죠. 시모는 의사의 말을 들었는지 흐느끼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 마음을 곱게 쓰셔야죠. 도대체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상황이에요? 저희가 자초한 일이 아니니 도와주지 않을 거고 치료비 또한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당신들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른 거니 모든 걸 본인들이 감당하셔야죠. 저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과거를 되돌아보시며 치료 기간 동안 뉘우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부와 아주버님은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입은 살아 있으셔서 참회를 하시는 말보단 가족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사상 초유의 복수를 시작할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와 형님은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시부와 아주버님 또한 경제